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드리기 위해 고전문학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지음, 홍대와 옮김, 현대지성에서 펴낸 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자살 직전까지 갔던 톨스토이의 삶을 통째로 바꾼 삶의 진리를 담은 명품 단편선입니다. 위대한 소설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던 시절에도 채울 수 없었던 톨스토이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은 그 깨달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은 후 작품의 색깔까지 완전히 바꾸어 집필한 10편의 명단편을 모은 책입니다. 인생의 최고 정점이던 51세 무렵 1879년을 기점으로 톨스토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그때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를 발표한 직후라 문학적인 명성과 창조적인 영감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선 인생의 허무함을 인식하며 상류층의 삶이 철저히 거짓과 위선 위에 세워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신 앞에 단독자로 선 그는 인간은 왜 사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을 어린아이와 민중도 이해할 수 있는 동화 형태로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는 복음서 속 예수의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 강령으로 정리하여 이야기 안에 구현했습니다. 당대 혁명운동의 폭력성과 편협성을 보면서 진정한 변화는 개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됨을 역설했고 영혼의 거듭남과 부활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인생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사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묵직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지음, 홍대와 옮김. 1. 어떤 제화공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떤 농부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도 자기 땅도 한뙑이 없이 그저 구두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저렴해서 버는 족족 식비에 들어가고 있었다. 제화공에게는 아내와 함께 쓰던 모피 외투가 한 벌 있었는데 그것도 넝마가 될 정도로 낡아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다. 그는 2년째 되는 해에 새 외투를 지으려고 양모피를 살 계획이었다. 제화공은 가을쯤에 돈을 모을 수 있었다. 3루블짜리 지폐가 마누라의 괴짝 안에 있었고 마을에 사는 농부들에게 받을 돈이 5루블 29베이카 정도였다. 제화공은 아침부터 외투를 맞추러 마을로 갈 채비를 차렸다. 그는 셔츠 위에 소물된 여성용 면 재킷을 입고 그 위에 나사로 짠 농민 외투를 입고는 3루블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무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고 아침 식사를 먹은 후 집을 나섰다. 그는 생각했다. 농부들에게서 5루블을 받아내 갖고 있는 3루블에 보태야겠다. 그걸로 외투를 만들 양모피를 살 수 있겠지. 제화공은 마을에 들어가 한 농부를 찾아갔다. 그는 집에 없었고 부인은 남편에게 돈을 들려 일주일 안에 보내겠다고 약속만 하고는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지만 그 역시 하늘에 맹세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장화를 고쳐준 값으로 29베이카만 주고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제화공은 양모피를 외상으로 얻어보려 했지만 가죽 장수는 외상을 믿지 않았다. 돈을 가져오게. 그가 말했다.
그러면 뭐든 마음껏 고를 수 있소. 외상값은 받기 어렵다는 걸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이렇게 재화공은 수선빚조로 고작 29베이가만 받았고 농부에게서는 수선할 낡은 가죽장화만 받았을 뿐 헛수고만 하였다. 재화공은 신세를 한탄하며 술 마시는데 29베이가를 탕진했고 외투 없이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추웠지만 술을 마셨더니 외투가 없어도 따뜻했다. 재화공은 길을 가면서 한 손에 쥔 쥐팡이로는 얼어붙은 먼지덩이를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죽장어를 흔들면서 혼잣말을 했다. 난 외투가 없어도 따뜻해. 술 한잔 했더니 온몸이 다 뜨끈해지네. 양털 외투 따위는 필요 없어. 슬픔을 잊고 걸어가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잖아. 내게 뭐가 더 필요한가? 나는 외투 없이도 살 수 있어. 외투는 평생 필요치 않아. 한 가지, 그저 마누라가 속상해하겠지. 정말 분하군. 외투 하나 얻으려고 죽어라고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 거기 서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네 모자를 홀랑 벗겨버릴 테다. 틀림없이 벗겨버리고 말 테다. 이런 식이지. 뭐 이런 게 다 있담. 29베이가 은전 하나만 딸랑. 29베이가로 술 마시는 건 말고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다들 돈이 없다고들 말하지. 너한테 돈이 없으면 나한테는 있나? 너흰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난 이 몸뚱이가 전부란 말이다. 너는 먹을 빵도 있지만 나는 그걸 사야 한다고. 너는 원하기만 하면 일주일에 빵을 팔아 3루블을 벌 수 있잖아. 재화공은 그렇게 투덜대며 길모퉁이 옆에 있는 작은 예배당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당 뒤에서 뭔가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점차 기울기 시작한 때였다. 재화공은 하얗게 빛나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그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여기엔 저런 돌이 없었는데. 짐승인가? 짐승 같지도 않은데. 머리로 보면 사람을 닮았는데 왠지 하얗군. 사람이라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무엇인지 확실히 보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 그것은 사람이 분명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숭이로 앉아 작은 예배당에 몸을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재화공은 갑자기 두려워졌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놓고는 옷을 벗기고 여기에다 버렸구나. 멋모르고 다가갔다가는 복면당하기 딱이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재화공은 그 곁을 비껴가기 시작했다. 작은 예배당 뒤로 돌아갔더니 그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작은 예배당을 지나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작은 예배당에서 몸을 떼고 움직이는데 마치 가만히 엿보는 것만 같았다. 재화공은 점점 더 소심해져서 속으로 생각했다. 다가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다가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 좋은 일로 여기 오게 된 건 아닐 거야. 다가갔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면 벗어나기 힘들 텐데. 그런 일은 없더라도 골칫게나 앓게 될걸. 저 벌거벗은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 옷을 벗어 마지막 것까지 내주게 되겠지. 그냥 지나가고 말자. 재화공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작은 예배당 옆을 완전히 벗어나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그는 길에 멈추어 섰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세면.
그는 자문했다. 사람이 재앙을 만나 죽어가는데 겁을 집어먹고 그냥 지나치다니. 더 큰 부자가 되기라도 한 거냐? 네 돈을 도둑질할까봐 두려운 거야? 에이, 세면, 그건 좋지 않지. 세면은 몸을 돌려 그 사람에게 돌아갔다. 2. 세면은 다가가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직 힘께 났을 젊은 사람인데 몸에서는 싸운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어 놀랐다. 기대어 앉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듯 세면을 보지도 못하고 눈도 들지 못했다. 세면이 바짝 다가서자 정신이 돌아온 듯 고개를 돌려 눈을 떠 세면을 쳐다봤다. 세면은 그 시선 때문에 청년이 마음에 들었다. 제화공은 겨울용 펠트 장화를 땅바닥에 벗어놓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고는 큰 농민 외투를 벗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입게, 어서. 세면은 그의 팔꿈치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람이 일어났다. 세면이 쳐다보니 몸이 가냘프고 팔과 다리는 깨진 데 없이 깨끗한 데다가 얼굴도 귀여웠다. 그 사람 어깨에 농민 외투를 걸쳤지만 그는 팔을 소매에 집어넣지도 못했다. 세면은 소매에 팔을 넣어주고 농민 외투를 당겨 여며준 다음 허리띠를 묶었다. 세면은 찢어진 모자를 벗어 그 사람에게 씌워주려다가 머리가 휑하게 느껴져서 다시 생각했다. 난 완전히 대머리인데 저 친구는 긴 고수머리잖아. 세면은 모자를 다시 썼다. 그냥 장화를 신기는 게 낫겠다. 제화공은 그를 앉혀 펠트 장화를 신겨주고 옷을 입히고는 말했다. 자, 이렇게 하자고, 형제. 자, 몸을 풀고 이걸로 몸을 녹이게. 하긴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 걸을 수 있겠나? 그는 서서 세면을 부드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여기서 겨울을 날 수는 없지 않은가? 살던 곳으로 가야지. 자, 여긴 내 지팡이가 있으니 그 힘이 없거든 이것을 지탱하게. 걸어보게나. 그는 걷기 시작하더니 뒤처지지 않고 가볍게 걸었다. 함께 길을 가다가 세면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 온 겐가?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 알고 있지. 어쩌다가 작은 예배당 아래 있게 되었나? 말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심하게 대했겠지? 저를 심하게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래, 어디로 가는 길인가? 어디든 매 한 가지입니다. 세면은 놀랐다. 난폭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부드러운데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군. 그래, 세상에는 5만 가지 일이 많으니까. 세면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에게 말했다. 자, 그럼 우리 집에 가세. 좀 지내다가 떠나게나. 세면은 계속 걸었고 나그네도 처지지 않게 그와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세면의 셔츠 속까지 파고들어 취기를 거두어가니 온몸이 오싹오싹 추워지기 시작했다. 걸어가다가 코가 막히자 그는 마누라의 재킷을 걸치고 생각했다. 모피 외투를 마련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이젠 농민 외투도 없이 벌거벗은 사람을 데려가는군. 맞들려나 생각이 나자 세모는 마음이 갑갑해졌다. 그러나 나그네를 보자
작은 예배당 뒤에서 그를 발견한 일이 기억나면서 마음은 뛸 듯이 기뻤다. 3. 세면의 아내는 그날 일찍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을 먹이고 자기도 저녁을 조금 먹은 뒤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화덕에 빵을 언제 올릴까 고민하고 있었다. 지금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아직 빵 양쪽 모서리에서 떼어낸 큰 조각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일 세면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면 저녁으로 많이 먹지는 않을 테니까 내일 먹을 빵으로는 충분하겠다. 마트리오나는 빵 조각을 돌리고 또 돌려보았다. 오늘은 빵을 올리지 말자. 밀가루도 빵 하나 구울 거밖에 안 남았어.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마트리오나는 빵을 치우고 남편 셔츠에 바데를 대려고 식탁 옆에 앉았다. 마트리오나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외투에 쓸 양가죽을 어떻게 사오려나 생각에 잠겼다. 양피장이가 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남편은 너무 순박해서 자기는 아무도 못 속이면서 조그만 애들도 그 사람을 속인단 말이야. 팔루블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거면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무드질된 가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모피 외투니까. 지난 겨울에 외투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강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었지. 집 밖으로 나갈 때 온갖 것을 뒤집어 써봐도 입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가 일찍 간 건 아닌데. 올 때도 되었건만 내 사랑이 술에 정신이 팔린 건 아니겠지? 마트리오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관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마트리오나는 바늘을 찔러놓고 현관방으로 나갔다. 보니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면이었는데 그와 함께 온 어떤 농부는 모자도 쓰지 않고 펠트 장화만 신은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남편에게서는 곧장 술 냄새가 났다. 술에 정신 팔린 거 아닌가 했더니 바로 맞췄어. 남편이 농민 외투도 입지 않고 누빈 재킷 하나만 걸친 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것을 보자 그녀는 입을 다물고 얼굴을 찌푸렸다. 마트리오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돈을 술에 탕진했구나. 어떤 방탕한 놈하고 술을 마셨어. 그러고는 집에 데려오기까지 한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마트리오나는 그들을 오두막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자기도 들어가서 보았다. 낯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젊고 삐쩍 마른 사람이 자기 부부의 농민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이었다. 농민 외투 밑으로는 셔츠도 보이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들어온 모습 그대로 우두커니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눈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생각했다.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두려워하고 있어.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벽난로 쪽으로 가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았다. 세면은 모자를 벗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벽 의자에 앉았다. 마트리오나, 저녁 좀 차려주구려. 그녀는 우물우물 뭐라고 투덜거렸다. 벽난로 옆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는 머리만 흔들고 말았다. 세면은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하는 수 없이 마치 그런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 척 나그네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자, 앉게나 형제여. 같이 밥을 먹읍시다. 나그네가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나? 마트리오나는 독이 올랐다. 만들었지만 당신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 이제 염치도 술과 함께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가죽외투를 사러 간 사람이 이제 농민외투도 없이 돌아와서는, 그것도 무슨 벌거벗은 불황자를 데려왔잖아요. 술주정뱅이한테 줄 저녁은 없어요. 있을 거야, 맞들여나. 쓸데없이 혀를 놀리는군. 먼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어쨌는지 말해줄래요? 세면은 농민외투에 손을 집어넣어 종이를 꺼내서 펼쳐보였다. 돈 여기 있어. 드리포노프는 돈도 주지 않고 내일 주겠다고 약속만 하더군. 마트리오나는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남편은 외투도 마련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농민 외투를 어떤 벌거벗은 남자에게 입혀서는 집에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식탁에서 종이를 잡아채서는 감추러가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 벌거벗은 술주정뱅이를 먹여주진 않을 거야. 에이, 맞들여나. 혀 조심해. 뭐라 말하는지 먼저 들어보아. 취한 바보의 말은 실컷 들었어. 술주정뱅이인 당신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유가 없었겠어? 엄마가 내게 준 아마퍼도 당신 술값으로 날려버렸다고. 이제 외투 사러 가서는 또 마셔버렸고. 세면은 20고베이까만 마셨다고 아내에게 설명하고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았는지도 말하고 싶었지만 마티려나가 끼어들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두세 마디 불쑥 던지는데 10년 전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티려나는 잔소리를 하고 또 해대며 세면에게 달려들어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내 반외투 내놔. 그렇지 않아도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나한테 가져가서는 자기가 끼어 입었잖아. 이리 내, 이 곰보스케 같으니. 어디서 부러지도록 막기라도 했으면. 세면은 테두리에 모피를 두른 여성용 반외투를 소매를 뒤집은 채 벗어던졌고 안악은 뒤집어진 팔을 되돌려 놓다가 그만 재킷 재봉선이 뜯어져 버렸다. 마트리오나는 반외투를 집어 머리에 두르고는 문 쪽으로 갔다. 그녀는 그대로 떠나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멈추어 섰다. 화가 치밀어 심장이 불붙는 듯했다.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데려온 사람을 놓고 실컷 욕을 해주고 싶었다. 4. 마트리오나는 멈춰서서 말했다. 착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벌거벗고 다닐 리가 없겠지. 셔츠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없잖아. 당신이 착한 일을 하러 갔으면 어디서 저런 멋쟁이를 데려왔는지 말을 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걸어가는데 작은 예배당 옆에 이 벗은 사람이 완전히 굳은 채 앉아있더라고.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을걸? 그럼 어떻게 하겠나? 세상에 별일이 많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거두어 옷을 입혀 여기로 데려왔어. 마음을 좀 진정해봐. 이러는 건 죄야, 맞디려나.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 아닌가. 마티려나는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나그네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나그네는 의자 끝에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팔을 무릎에 포개고 머리는 가슴에 푹 수그리고 눈도 뜨지 않은 채 숨이 막히는지 얼굴을 온통 찡그리고 있었다. 마티려나는 입을 다물었다. 세면이 말했다. 마티려나, 자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가? 마티려나가 이 말을 듣고 나그네를 다시 보자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녀는 문에서 떨어져서 벽난로 구석으로 물러나 식사거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잔을 탁자 위에 놓고 끄바스를 따르고 마지막 남은 빵을 자르고 나이프와 수저를 놓았다. 끄바스, 호밀과 보리를 발효시켜 만든 러시아인이 즐겨 마시는 청량음료. 한술 자시던가. 그녀가 말했다. 세면은 나그네를 움직이게 하며
이리 오게 젊은이라고 했다. 세면은 빵을 잘라 잘게 썰고는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탁자 구석에 앉아 팔을 꿰고 나그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나그네가 가엾게 여겨졌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돌연 명랑해져서 얼굴 찡그리기를 그만두고 눈을 들어 마트리오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안악이 설거지를 하고 나그네에게 묻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셨소? 전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다 길가에 있게 되었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한테 강도를 당한 거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소? 벌거벗은 채로 누워 몸이 얼어붙어 있었죠. 세면이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 농민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이곳으로 오자고 청했어요. 이곳에서는 아주머니가 저를 먹이고 마시우고 불쌍히 여겼고요. 주님께서 두 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마트리오나는 일어나 창에서 세면의 낡은 셔츠, 그러니까 그녀가 조금 전에 고친 그 셔츠를 집어 나그네에게 주고 또 바지를 찾아주었다. 자, 여기 있소. 내가 보니 셔츠도 없구먼. 옷을 입고 마음에 드는 곳에 누우시오. 2층이든 벽난로 위든. 나그네는 농민 외투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고는 2층에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불을 끄고 농민 외투를 들고는 남편 옆에 기어 들어갔다. 농민 외투 끝으로 몸을 가리고 누웠는데 여전히 나그네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빵 조각을 나그네가 먹었고 내일 먹을 빵도 없는데 셔츠와 바지까지 내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속상했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짓던 게 떠오르자 기뻐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트리오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 세면 역시 잠들지 못하고 농민 외투를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이었다. 세면,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었는데 빵을 올려놓지 않았네.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웃 말라니아에게 좀 구해볼게요. 걱정하지 맙시다. 배부르게 먹게 될 거야. 둘 다 누운 채 말이 없었다. 사람이 착해 보여요. 방금도 자기 얘기는 하지 않던데. 그럴 거야. 억지로는 안 되지. 세면, 왜? 우리는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지? 세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또 잔소리를 하겠군. 그는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5. 아침에 세면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아이들은 자고 아내는 이웃의 빵을 빌리러 나가 있었다. 어제 나그네 혼자 낡은 바지에 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달리 더 밝아 보였다. 그래서 세면이 말했다. 어떤가 귀한 손님. 배는 빵을 달라 하고 벌거벗은 몸은 옷을 달라 하지. 그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할 줄 아는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면이 놀라서 말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되네. 사람은 뭐든 배울 줄 알거든. 사람들이 일을 하니 저도 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자, 미하일라. 자기 얘기를 하건 하지 않건 그건 자네 선택일세.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 하네. 내가 명하는 대로 일을 하면 먹여줌세. 주께서 아저씨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배우겠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세면은 실을 집어 손에 두르고 매듭을 짓기 시작했다. 별로 어렵지 않네. 자, 보게. 미하일라가 보더니 즉시 따라하며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실을 두르고 매듭을 지어 보였다. 세면은 어떻게 접착을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었다. 미하일라는 역시 곧바로 이해했다. 주인이 강모를 어떻게 꼬는지, 어떻게 꿰매는지를 보여주면 미하일라는 곧바로 감을 잡았다. 세면이 어떤 작업을 보여줘도 그는 바로바로 이해했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음질했던 사람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쉼없이 일하면서도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일이 잠시 끊어지면 말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거리에 나가지도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고 농담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라가 미소 짓는 것을 본 것은 안 하기 첫날 저녁에 식사를 대접했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하루하루, 한 주 또 한 주,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라는 예전처럼 세면집에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세면의 직공 미하일라만큼 그렇게 깔끔하고 견고하게 장화를 짓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소문이 주변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래서 장화를 지으러 지역 사람들이 세면에게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의 소득도 불어났다. 한겨울 어느 날 세면과 미하일라가 앉아서 일을 하는데 창밖으로 종을 단 뚜로이까 유괴마차가 오두막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차가 오두막 맞은편에 멈춰서자 마부자리에서 젊은이가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어주었다.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 한 명이 마차에서 기어나왔다. 마차에서 나온 그는 세면의 집으로 다가와 현관으로 들어섰다. 맞들여나가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가 몸을 굽혀 오두막으로 들어와 몸을 곧게 세우니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컸고 몸은 방구석을 다 차지할 정도였다. 세면이 일어나 인사를 하면서 퍽이나 놀랐다. 이런 사람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세면 자신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여윈 사람이었고 미하일라도 파리했고 마띠려나도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말랐는데 이 사람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마냥 상판도 불그스레하고 살이 포동포동 찐 것이 목은 수소의 목 같고 온몸은 주철로 만들어진 사람 같았다. 신사는 뺨을 부풀리고 모피 외투를 벗은 뒤 의자에 앉아 말했다. 누가 주인장인가? 세면이 나서서 대답했다. 접니다, 나리. 신사가 자기 종복에게 소리쳤다. 아이, 배직가, 여기로 물건을 가져오너라. 종복이 작은 꾸러미를 들고 달려들어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받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풀어라. 그가 말하자 종복이 꾸러미를 풀었다. 관리는 장화지을 가죽을 손가락으로 탁탁 튀기며 세면에게 말했다. 잘 됐게, 제화공. 물건이 보이는가? 보입니다, 나리.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겠나? 세면이 물건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물건이 참 좋습니다. 좋기만 할까? 자네, 이 바보야. 이런 물건을 아직 본 적도 없을걸? 독일제인데 20루블이나 들었네. 세면이 기가 죽어 말했다. 저희가 감히 어디서 이런 걸 보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자네, 이 물건으로 내 발에 맞춰 장어를 맞춰줄 수 있겠나? 할 수 있습지요, 나리. 신사가 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니. 네가 누구 장어를 짓는지, 어떤 물건으로 짓는지 잘 알아두어야 할 거야. 1년 내내 신고 다녀도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을 그런 장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럴 수 있겠거든 일을 받고 가죽에 손을 대거라. 하지 못하겠거든 일을 받지도 물건에 손을 대지도 마. 미리 말하지만 1년이 되기 전에 장화가 터지고 비틀어지면 자네를 감옥에 집어넣을 테니까 1년이 되기 전에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으면 일한 대가로 10루블을 주지. 세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했다. 그러고는 미하일라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의 팔꿈치를 치며 속삭였다. 어떤가? 맡을까? 미하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을 맡으시죠라는 뜻이었다. 세면은 미하일라의 말을 듣고 1년이 지나도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을 장화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일을 맡았다. 신사가 다리를 쭉 뻗고는 소리를 질러 하인에게 왼발에서 장화를 벗기라고 명했다. 치수를 재게. 세면은 대략 45cm 길이의 종이를 꿰매어 펼치고는 무릎을 꿇어 그의 양말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손에 앞치마를 잘 두른 뒤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면은 바닥을 재고 발높이를 재고 종아리 치수를 재기 시작했는데 종이가 모자랐다. 장단지가 통처럼 두꺼웠던 것이다. 장화목이 끼지 않게 잘 살피게. 세면은 종이를 또 꿰매기 시작했다. 신사는 앉아서 양말 속에서 발가락을 옴짝거리면서 오두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미하일이 눈에 띄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희 집에 사는 장인입니다. 그가 장화를 만들 겁니다. 보게. 신사가 미하일라에게 말했다. 기억하게. 1년이 지나도 낡지 않도록 짓게. 세면이 미하일라를 돌아봤더니 미하일라가 그 신사를 보는데 마치 그의 뒤 어느 한 구석에 시선을 고정한 채 꼭 누군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미하일라는 그렇게 보고 또 보더니 갑자기 온통 환하게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자네 뭐야, 바보같이 일을 드러내놓고 웃다니. 아무튼 제 시간에 만들도록 잘 챙기게. 그랬더니 미하일라가 말했다. 필요할 때에 맞춰 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사는 장화를 신고 모피웨트로 몸을 감싸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몸을 굽히는 것을 잊어 문 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심하게 욕설을 내뱉고는 머리를 문지르며 썰매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떠나자 세면이 말했다. 아주 단단하구먼. 저 양반은 몽둥이로 두들겨도 죽이기 쉽지 않겠는걸? 문설주가 머리를 때려 부셨는데도 끄떡없네. 마띠려나도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기골이 평범할 수 있겠어요? 저런 대목 같은 사람은 잘 죽지도 않아요. 7. 세면이 미하일라에게 말했다. 일을 받긴 했는데 재앙을 불러들인 건 아닐까? 비싼 물건인데 나리가 성깔이 저렇게 사나우니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어? 자네 눈썰미가 예리하고 손재주도 나보다 더 나아졌으니 자, 여기 치수가 있네. 물건을 재단하게라. 나는 구두코를 마저 깁겠네. 미하일라는 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신사가 남긴 가죽을 잡아 탁자 위에 펼치더니 반으로 접어 칼을 들고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띠려나가 다가와 미하일라가 어떻게 재단을 하나 보는데 그가 희한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구두공의 일에 익숙한 그녀가 보기에는 미하일라가 장화 짓는 방식으로 가죽을 재단하지 않고 반원형으로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띠려나는 그걸 지적하려고 하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틀림없이 내가 장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게야. 미하일라가 분명 나보다 더 잘할 테니
방해하지 말자. 미하일라는 두 짝을 재단해서 끝을 잡고는 장어 만드는 식이 아니라 목 없는 신발을 쟀듯 두 끝이 아니라 한쪽 끝부터 바느질하기 시작했다. 마티로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놀랐지만 역시 방해하지 않았다. 미하일라는 계속 신발을 지어나갔다. 식사 후 쉬는 시간에 세면이 일어나서 보니 미하일라는 목 없는 신발을 나리의 물건이랍시고 지어놓았다. 세면은 탄식했다. 이걸 어쩐다. 미하일라가 여기 산 지 꼬박 1년이 되었고 이제까지 실수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나리는 대다리 위에 쭉 누린 장화를 주문했는데 저희는 구두창 없이 목 없는 신발을 지었네. 물건이 완전히 망가졌어. 이제 신사와 어떻게 셈을 치르지? 저런 가죽을 찾는 건 불가능한데. 세면이 미하일라에게 말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사랑스러운 사람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자네가 나를 망쳐버렸군.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무엇을 지은 건가? 그가 막 미하일라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에 누군가가 문고리를 만지며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창밖을 내다보니 누군가가 말을 타고 와서 말을 메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니 신사의 집에서 온 그 하인이었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무슨 일이요? 여주인께서 장화 때문에 나를 보내셨소. 장화 때문에요? 네, 장화 때문에요. 나리에게 장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소. 나리가 돌아가셨소.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집에서 나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소. 마차가 집에 도착했기에 내리시는 걸 도우려고 내가 나왔는데 나리가 가만히처럼 푹 꼬꾸라져서 죽은 채 누워있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마차에서 가까스로 끌어내렸소. 여주인은 나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소. 나리가 제화공 집에 가서 장화를 주문하고 가죽을 남겼는데 이제 장화는 필요 없으니 죽은 사람한테 신길 목 없는 신발을 어서 지어오너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 없는 신발을 가져오너라 하더이다. 그래서 왔소. 미하일라는 식탁에서 가죽 자르고 남은 조각을 집어 관처럼 돌돌 말고는 준비된 목 없는 신발을 집어 마주 탁탁 치고 앞치마로 문지른 후 하인에게 내주었다. 그렇게 하인은 목 없는 신발을 받아들었다. 잘 계시오 주인장. 잘 지내시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